전설야당, 몰래 나무를 베다 혼인하게 된 사연. 조선 중력 김무항이 휘릉 별검으로 근무할 때 일입니다. 휘릉은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 무덤이고 별검은 녹봉이 없는 종팔품 무록관입니다. 그의 휘하에 종구품 능참봉 권씨가 있었는데 김무항은 그를 권참봉이라고 불렀습니다. 권참봉은 넉넉한 형편이었지만 20여 년 전 상처하여 홀로 지냈습니다. 벼슬은 하찮지만 왕릉을 지키는 일이라서 잘못 관리하면 큰 벌을 받으므로 수시로 왕릉 주변을 돌아다니며 살펴야 했습니다. 누군가 몰래 큰 나무 한 그루를 손상시키면 3년간 유배, 2그루를 손상시키면 천리 밖으로 귀양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기에 능참봉은 수호군을 시켜서 벌목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능 안으로 무단 침입하여 나무를 베려다 붙잡혔습니다. 보고를 받은 김무항이 권참봉과 함께 현장으로 가보니 20살 정도의 젊은이가 헝클어진 머리에 녹마나 다름없는 옷을 걸친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남루한 옷차림이어서 권참봉은 안쓰러운 시선으로 젊은이를 바라봤습니다. 능침범은 국법을 어기는 크나큰 죄임을 너는 아느냐? 김무항이 엄한 표정으로 묻자 젊은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다음과 같이 변명하면서 죄를 인정했습니다. 나이 70 넘은 노모와 혼기 넘긴 누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달리 먹고 살 방법이 없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능을 침범했습니다. 젊은이가 말을 마치자 후덕한 성품의 권참봉이 김무항에게 젊은이 사정이 무척 딱하니 이 일을 용서해주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무항 역시 젊은이 형편을 이해하여 풀어주었습니다. 권참봉은 젊은이에게 쌀을 살 돈까지 챙겨주면서 따스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연신 고개 숙여 인사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 능을 지키는 수호군이 몰래 나무를 베려는 도둑을 붙잡았습니다. 보고받은 김무항과 권참봉이 즉각 그리로 가보니 일전에 풀어주었던 그 젊은이였습니다. 권참봉은 죄를 용서해주고 쌀값까지 주었음에도 젊은이가 다시 능을 침범한 일에 분노해 이번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김무항에게 말했습니다. 저놈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젊은이는 체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인을 풀어주시고 돈까지 주신 은혜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덕분에 며칠 입에 풀칠은 했으나 그것만으로 기나긴 겨울을 날 수 없기에 구득이 다시 나무를 벨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벌하시고 소인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권참봉은 여전히 화를 참지 못했지만 김무항이 제지하면서 밤이 늦었으니 죄인을 일단 옥에 가두었다가 내일 처분을 결정하자고 말했습니다. 김무항은 그 젊은이가 국법을 어기긴 했지만 능을 모욕하려고 한 일이 아니라 집안 사정이 어려워 저지른 잘못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려 이를 해결할 묘책이 없는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무항과 권참봉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먼저 권참봉이 간밤에 순간적으로 노하여 별검에게 무례를 저질렀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히 생각해보니 젊은이 처지가 정말 불쌍하고 안 됐노라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김무항은 괜찮다면서 권참봉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권참봉은 가사는 넉넉하나 상처하여 외롭게 살고 있고 젊은이의 홍기 지난 누이는 가세가 기울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잖소. 이참에 권참봉이 젊은이 누이와 인연을 맺는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지 않겠소. 김무항이 이처럼 혼인을 권하자 권참봉은 뜻밖의 권유에 당황하면서 자기 나이가 많아 상대가 싫어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김무항은 따로 젊은이를 불러 능을 침범한 죄를 한 번 더 용서해 주겠다고 한 후 권참봉과 누이가 부부의 연을 맺으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권참봉과 누이의 혼례를 주선함은 이번에 너를 풀어주는 일과 무관하니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누이와 함께 상의를 해보아라. 젊은이는 김우왕에게 인사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권참봉은 김우왕을 찾아와서 그 젊은이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일이 어찌되든 자신의 처지를 신경 써줬음에 대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이가 김우왕을 찾아와 어머니와 누이가 승낙했노라 전했습니다. 김우왕은 크게 기뻐하며 택일하고 혼수를 마련하는 등 혼례를 추진했습니다. 김우왕은 평소 권참봉의 인품이 매우 좋다고 느꼈고 젊은이 집안은 생존 자체가 어려움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혼인을 주선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 권참봉은 근무 기한이 만료되어 휘릉을 떠나 처가 식구들을 데리고 고향 안동으로 돌아갔고 김우왕도 한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김우왕은 1695년 경상 감사에 제수되어 가명이 있는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임 첫날 환영잔치에서 예전에 함께 일했던 권참봉을 다시 만났습니다. 권참봉은 혼인 후 아들을 둘이나 얻었다며 새삼 김우왕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얻은 아들 둘이 최근 모두 소과에 합격했사옵니다. 며칠 후 권참봉은 감명으로 찾아와 김우왕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김우왕은 처음에 완곡하게 거절했으나 아내와 처남도 간절히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는 말에 더는 거절하지 못하고 응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우왕은 식사를 대접받았고 권참봉의 아내 및 처남 그리고 권참봉의 두 아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김우왕이 보니 권참봉의 처남과 누이는 신수가 훤했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덩달아 기분 좋아진 김우왕은 그들이 따라주는 술을 거듭 마시며 과음하여 그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문득 잠 깬 김우왕은 다시 잠자려 했으나 잠들기 어렵자 정신을 맑게 할 겸 집안을 산책하려고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김우왕은 앞마당을 천천히 걷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리로 향했습니다. 명확히 알 수 없는 묘한 소리 나는 곳으로 걸으니 뒤뜰 한쪽에 문이 살짝 열린 작은 별채가 나타났습니다. 노파가 무엇인가 말하고 있기에 자세히 들어보니 김우왕 정승되소서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알 리 없는 노파인지라 김우왕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헛기침 소리가 들리기에 돌아보니 권참봉이 서 있었습니다. 놀란 얼굴의 김우왕에게 권참봉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 옛날 김우왕의 공고로 혼인한 후 안정된 가정을 꾸리게 되자 행복감을 느낀 장모가 날마다 저렇게 축원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도 축원을 계속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장모는 어떤 벼슬이 좋은지 몰라 그분이 정승 양반이 되시면 좋겠다며 저렇게 축원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김우왕은 감격하며 고마워했습니다. 늙은 장모의 오랜 축원 등은 아니지만 김우왕은 형조, 병조 2조 판서를 거쳐 1713년 우의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김우왕은 평생을 청빈하게 살았으며 사람들로부터 완인이라 불렸습니다. 전설야담 이름 덕분에 냉탕과 온탕. 조선 영조 때 한양에 사는 최재민이란 젊은이가 장사도 하고 유람도 할 겸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어느 집에 하숙하면서 물건을 팔려고 애썼지만 경험이 없는지라 장사에 실패했습니다. 멋진 평양 경치조차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미치고 판돈을 하숙집에 주고 나니 남는 게 없어 집으로 돌아갈 여비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낙이 있다면 하숙집 딸과 눈이 맞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재민은 어느 날 하숙집 주인에게 과감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따님을 매우 사랑하니 결혼을 허락해 주시오. 당돌한 요청에
하숙집 주인 부부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장사에 실패한 청년인데다 출신 성분도 전혀 몰랐으니까요. 최재민은 비록 부모는 모두 돌아가셨지만 번듯한 양반 후손이라고 밝히면서 거듭 부탁했습니다. 이에 하숙집 여주인은 최재민을 쫓아내려 했지만 남주인은 양반 사위를 얻고자 대릴 사위로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재민은 혼인 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평양 이곳저곳을 구경하면서 놀기만 했습니다. 장인 장모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러던 차 보남 최재공이 평안감사로 부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인은 신임 평안감사 최재공과 사위 최재민의 이름이 비슷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성과 학렬이 같은데 혹시 아는 분인가? 최재민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사촌 형님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말에 장인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재공은 사도세자에게 그를 가르친 스승이자 영조로부터 신임받는 정치인이었기에 장인의 기쁨은 무척 컸습니다. 양반 사위 덕분에 이제 연줄로 한몫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장인은 사위 최재민에게 얼른 가서 인사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빨리 뵈러 가야 하지 않겠는가? 최재민은 이 꼴로 갈 수는 없으므로 의관을 갖춘 뒤 찾아뵙겠노라 둘러대고 일단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에도 장인이 재촉하는 까닭에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재민은 관아를 향해 걸어가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안감사가 아무 인연도 볼 일도 없는 자기를 만나줄 리 없음이 분명했으니까요. 이를 어쩌나. 최재민은 문득 한 가지 깨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영문 지키는 문지기 앞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관아 관원들이 나와서 무슨 일로 그리 통곡하냐고 묻자 최재민은 감사께 직접 아뢰겠노라며 한층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관원이 들어가 감사에게 사정을 말하자 최재공은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허락했습니다. 최재공은 최재민을 향해 너는 누구이기에 그리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최재민은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최재민이라고 하옵니다. 평안감사는 젊은이 이름을 듣더니 자신과 학렬이 같구나 하고 신기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때 최재민은 눈물을 흘리면서 죽을 죄를 전노라며 고개를 연신 조아렸습니다. 감사가 무슨 일인지 말하라고 하자 최재민은 그간 한양에서 평양으로 와 자신이 얹혀 살던 집에 장가들게 된 사연을 고백했고 감사와 학렬이 같은 바람에 장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자신의 목을 베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감사는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큰 죄라고. 내가 너의 사촌형이 되면 해결될 일이구나. 나는 객지에서 동생 하나 얻어서 좋고 너는 형을 얻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니냐. 말을 마친 최재공은 최재민을 데리고 내하로 들어가 자기 아내와 자녀에게 사촌 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최재민에게 어서 가서 장인을 모셔오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장인과도 인사해야 내가 여기 있는 동안 편하지 않겠느냐. 감사의 처사에 놀라고 감동한 최재민이 서둘러 장인을 모시고 관하로 다시 오자 최재공은 보선발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지 오래되어 생사를 몰랐는데 이렇게 사위로 삼아 보살펴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최재공은 장인을 위해 큰 잔치상을 차려주었고 장인은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이후 최재공은 두 사람에게 별다른 혜택을 베풀지 않았지만 최재민 장인은 자신의 사위가 감사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랑스러워하며 만족해했습니다. 최재공이 감사 임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올라갈 때 최재민이 그를 따라서 함께 돌아갔습니다. 창덕궁 아래에 최재공의 집이 있었는데 최재민은 그 아랫집에 살면서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최재공은 평양에서뿐만 아니라 한양에서도 최재민을
여전히 동생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우애 있게 지냈는지 돋아올던 의로울의 자를 써서 그곳을 돈이동이라고 칭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최재공은 평소 제도 개혁보다 운영 개선을 주장했는데 이 일화는 그런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설야담 엄마 젖을 외면한 아기 재촉하다 오원 옛날 경상도 경주 땅에서 덕삼은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지만 가족은 화목했기에 그럭저럭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다만 아직 자식을 두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 다행히 뒤늦게 아내가 임신하고 아들 경조를 낳아 기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농사 짓느라 바쁜 와중임에도 3대 독자 경조를 보노라면 피곤이 사라지는 듯 싶을 정도였습니다. 귀여운 경조가 3개월쯤 됐을 때 일입니다. 덕삼은 새벽부터 들러 일하러 나갔고 아내는 부엌에서 밥 지을 준비를 하다가 아들 경조에게 젖을 먹이려고 방으로 들어가서 안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품에 안긴 경조의 몸이 뻣뻣하게 경직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젖을 물라고 재촉했지만 아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어서 젖을 먹으렴. 새록새록 자는 줄 알았던 아기는 어느 사이 송장이 되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대 독자 귀한 아들의 병고에 여인은 순간 정신이 아득해짐을 느꼈습니다. 안방에서 70세 시아버지는 아직 곤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원통한 가운데서도 시아버지를 깨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 그 충격으로 쓰러져 돌아가실까 싶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송장이 된 아들을 등에 업은 채 아침밥을 함지에 담아 들러나간 다음 남편이 밥 먹는 동안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에 눈물이 비처럼 흘렀지만 남편이 밥그릇을 비울 때까지 슬픔을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식사를 마치자 아내는 그제서야 등에서 아들을 풀어내려 남편 앞에 내놓으며 전후 사실 이야기를 자세히 말한 후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 덕삼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늦은 나이에 외아들을 얻어 모두가 기뻐하며 지내던 중 벼랑간 죽어버리니 절망감이 무척 컸습니다. 덕삼은 아들 경조를 무릎에 올려놓고 이 부려막심한 놈아, 아비 어미를 두고 왜 이다지 속히 간단 말이냐. 70세 넘으신 할아버님보다 먼저 죽다니 아무리 죽은 놈이라도 매를 맞고 가거라 하고 두세 번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어서 몸뚱이가 막대기처럼 뻣뻣했던 경조가 아버지로부터 몇 차례 매를 맞더니 그 직후 혈맥이 통하고 체온이 돌며 신통하게도 소생했습니다. 이어 맞은 뺨이 아프고 줄인 배가 고파서인지 힘차게 울어댔습니다. 두 내외는 죽었다고 여겼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께 당장 말씀드립시다. 부부는 아들을 안고 집으로 달려갔고 막잠에서 깨어 이부자리를 개던 할아버지는 손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는 부처님 은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신라는 불교를 장려하던 시기였는데 기적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으므로 그리 생각한 것입니다. 사태가 일단락되자 덕삼은 아내를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아났구려. 덕삼은 아기의 회생 한편에는 아내의 침착함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시아버지를 깨워 어찌하면 좋냐고 재촉했거나 남편에게 밥을 빨리 먹으라고 재촉했다면 모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아기를 살린 손찌검 벌도 없었을 테고요. 동네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하늘이 현부 효부인 여인에게 감동하여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들 말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아이는 이후 건강하게 자랐고 장성하여 출가하여
불교의 토착화 및 대중화에 큰 공을 세웠으니 그 주인공은 세속오계로 유명한 원광 법사입니다. 원광은 젊은 시절 당나라에 유학했다가 신라의 요청을 받고 600년에 귀국하여 삼기산 금곡사에 머물면서 불교 경전을 강의했습니다. 그 뒤 가실사에 머물렀는데 이때 귀산과 추왕이 찾아와서 계명을 구하자 화랑의 실천 동목으로 불교 보살계 정신에 유교 이념을 더한 세속오계를 일러주었습니다. 한편 어떤 일을 남에게 빨리 하도록 다그침을 이루는 우리말 재촉하다의 어원은 한자어 최촉입니다. 최촉은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졸음이란 뜻이고 최촉장은 복족하는 문서를 이루는 말입니다. 조선시대에 선해청이나 각 군영에 속하여 조세를 재촉하러 다니는 일을 맡아 하던 사령을 최촉사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설야담, 청개구리 대감. 조선 세종 때의 일입니다. 1438년 허성이 이조판서에 임명되자 좋은 관직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축하를 핑계로 다투어 찾아갔습니다. 한 선비는 정중히 인사한 후 남도 지방 외직을 간청했고 다른 선비는 조정에서 일할 수 있는 관직을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허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후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 남도를 원했던 자는 평안도 변방으로 조정의 요직을 꿈꾼 자는 지방관리로 임명됐습니다. 이건 내가 바라던 일이 아닌데. 희망과 전혀 다른 인사가 나오자 당사자들은 의기소침하여 짐을 쌌고 청탁을 계획한 다른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허성 대감이 부탁을 엉뚱하게 들어주었으니까요. 청탁을 물리친 것도 아니고 들어준 것도 아닌 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인맥상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체면을 손상하지는 않되 한편으로 청탁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처신이었습니다. 청개구리 대감이로군. 이후에도 허성 대감이 몇몇 청탁자들의 요구를 반대로 들어주자 사람들은 청탁해봐야 소용없으므로 아예 그만두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허성 대감을 찾아간 이가 있었으니 흥덕사 승려 이륜입니다. 그는 이조 판서를 찾아가 인사차 들린 듯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듣자니 평양 금수산 양명산은 경치가 아름다워 우리나라 최고 사찰로 꼽히니 언젠가 주지로 가서 머물고 싶은 것이 수건입니다. 이륜은 잠시 뜸을 들인 뒤 이어 말했습니다. 소청 한번 들어주시면 다행입니다만 만약 잘못되어 지리산 단속사 같은 곳에서 주지를 맡는다면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륜은 이렇듯 지나가는 말처럼 하고는 물러갔으며 허성 대감은 이륜의 속뜻을 파악하고자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사청탁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후 이륜에게 단속사 주지를 명하는 통첩이 전달됐습니다. 이에 스님은 크게 웃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늙은 이조 판서가 내 술책에 완전히 넘어갔구먼. 이륜은 자신의 꾀가 통했다고 주변에 말했지만 허성 대감 역시 나름대로 해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허성 대감은 그동안 출세에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원치 않는 것으로 인사 발령냈으나 이륜이 경치 좋아하는 보통 승려가 아니라 참선을 추구하는 선승임을 알았기에 달리 판단했습니다. 이륜이 표면상 바라지 않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원하는 사찰이 단속사임을 간파하고 그리한 것입니다. 허성 대감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이륜은 훗날인 1443년 흥천사 사리탑 중창 때 기념 경천법회를 주관하여 성공리에 마친 일이 있습니다. 말년에 불교를 신봉한 세종 임금이 이륜의 공덕을 치하하며 말을 타고 단속사로 돌아가게 했으나 사양하고 걸어서 갔다고 전합니다. 이륜은 당시 뛰어난 선승으로 상하의 존숭을 받았으며 일생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한편 평소 허성은 성격이 강직하고 불의를 못 참았으며 부당한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데서 알 수 있듯 나라디를
공정하게 처리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루는 허성의 그런 성격을 파악하고 역으로 말함으로써 허성의 처신에 힘을 보태준 것입니다. 청개구리 대감과 사역 없는 선승의 유쾌한 공방인 셈입니다. 전설야담, 구원 요청 꿈, 흔들리는 사랑, 승은 및 생산, 본뜻. 속히 저를 살려주십시오. 어디선가 애절한 목소리가 들리기에 살펴보니 땅속에 갇힌 용이 머리에 뿔만 간신히 내놓은 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처절하고 안타까워 보여 구해주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손을 내밀어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장면이 확 바뀌었습니다. 꿈이었구나. 어느 날 낮잠 자다가 위와 같은 꿈에 깜짝 놀라 눈뜬 임금은 누군가 위기에 빠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순간 왕의 내리에 스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왕자를 낳은 바 있는 중전이 또 회임했나 싶었기에 왕은 한달음에 중궁전으로 행차했습니다. 중전, 별일 없어. 중전은 느닷없는 임금의 출현에 당황해하며 어인일로 갑작스레 행차하셨냐고 반문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 없이 왕이 중전의 몸이나 반응을 슬쩍 살펴보니 임신 징후는 없어 보였습니다. 임금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 담장 밑에 뒤집힌 채 있는 큰 독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독은 어째서 뒤집혀진 상태로 있어? 중전은 임금을 쳐다보면서 빈 독은 원래 그렇게 보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기에 환관을 시켜 그 독을 바로 세워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잠시 후 빈 독이라던 중전의 말과 달리 그 안에서 줄에 꽁꽁 묶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무슨 괴이한 일인고? 의외의 광경에 놀란 임금이 여인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며칠 전 밤에 가까이 한 궁녀 최 씨였습니다. 도관에 든 궁녀는 벌벌 떨고 있었고 임금은 중전을 쳐다보았으며 중전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이 희한한 일의 실체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깊은 밤에 숙종이 궁궐 안을 돌아다니다가 모든 방에 불이 꺼져 있는데 유독 한 나인의 방에만 등불이 켜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왕이 호기심을 느껴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한 나인이 진수성찬이 차려진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문을 열고 뭐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임금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질문에도 나인은 당황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중전의 시녀로 특별한 사랑을 받았사옵니다. 나인은 왕의 물음에 대답하기 전에 자기 소개부터 했는데 여기서의 중전은 현재 중전인 희빈 장씨가 아니라 폐비된 인현왕후를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나인은 이어 지금의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중전의 탄신일이건만 태위되어 서궁에 머무심으로 아침에 거친 현미밥만 있을 뿐 수라를 받지 못하옵니다. 하여 부득이 중전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들이는 중입니다. 이러한 나인의 말은 숙종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발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금기였으니까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숙종은 화를 내지 않고 나인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크게 느꼈는지 그날부터 그 나인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 나인이 바로 궁녀 최 씨였습니다. 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희빈 장 씨가 누구인가요? 숙종의 사랑을 받으며 나인 신분에서 희빈을 거쳐 왕비 자리를 차지한 여인입니다. 그런 까닭에 숙종이 다른 나인들에게 관심을 보일까 염려하며 희빈 장 씨는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신보다 11살 어린 궁녀 최 씨가 회임하자 위기를 느꼈습니다. 하여 희빈 장 씨는
궁녀 최 씨가 승은을 잊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마침내 궁녀 최 씨를 불러 심하게 다그쳤습니다. 희빈 장 씨는 궁녀 최 씨에게 더 이상 여망을 떨지 말라고 엄히 말했고 아직 권력이 없는 최 씨는 벌벌 떨며 울었습니다. 최 씨는 그저 임금이 나타나서 구해주는 기적을 바라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숙종이 납신다는 말이 들리자 놀란 희빈 장 씨는 최 씨를 급히 큰 독에 숨겼습니다. 숙종이 나타났을 때 최 씨는 몸을 조금씩 움직여 독이 흔들리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숙종은 미세하게 흔들리는 독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열어보게 했고 결국 일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궁녀 최 씨는 특별 보호를 받으면서 아들을 낳았고 이로써 장희빈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궁중 여인의 사랑 전쟁에서는 영원한 승자가 없는 셈입니다. 한편 궁녀가 임금의 사랑을 받아 밤에 모시는 이를 뜻하는 말은 성은이 아니라 승은입니다. 승은은 후대를 잇게 한 은혜라는 뜻이니까요. 또한 승은을 입어 왕자를 생산하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아기를 낳음을 이루는 우리말은 본래 생산인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식 한자어 출산에 밀려났습니다. 전설야담 세 가지 아름다움과 한 가지 지혜 당나귀 귀유래. 그대는 사방을 돌아다니며 경무를 넓혔을 텐데 무슨 특별한 것이라도 보았는가? 신라 제47대 헌안왕이 어느 날 화랑들에게 베푸는 연회에서 국선 웅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선은 화랑의 우두머리를 이루는 말이며 웅념은 18살의 국선이 되어 낭도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다니며 수련했습니다. 웅념이 아름다운 행실을 가진 사람 셋을 보았다고 답하자 헌안왕은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웅념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윗자리에 있을 만하나 겸손해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요. 둘째는 부자이면서 검소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요. 셋째는 막강한 세력가이면서 그 위엄을 내세우지 않고 덕으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헌안왕은 웅념의 마음씨가 매우 어질물 알고 감동하여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과인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그대를 사위로 삼고 싶으니 마음에 드는 공주를 택하거라. 헌안왕의 뜻밖 제안에 놀란 웅념은 일단 자리를 피해 절하고 머리를 조아린 후 물러났습니다. 웅념은 집으로 가서 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니 부모가 크게 기뻐하여 자제들을 모아 의논했습니다. 논의한 후 웅념의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맏공주는 외모가 형편없고 둘째는 미인으로 소문났으니 둘째 공주를 선택하는 게 좋겠구나. 웅념도 이왕이면 미인을 배우자로 삼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노라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범교사가 소문을 듣고 웅념을 찾아왔습니다. 웅념은 평소 불교에 관심이 많았기에 그를 따르는 낭도에는 승려가 많았는데 그중 한 명인 범교사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임금께서 공주를 공에게 시집 보낸다는 것이 사실이요. 웅념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범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겠소? 웅념은 가족회의에서 나온 결론을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부모님께서 동생을 선택하라고 명하셨소. 그러자 범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둘째 공주를 맞이하신다면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격입니다. 하지만 맏공주에게 장가든다면 반드시 세 가지 좋은 일이 있을 터이니 잘 살펴 결정하시오. 범교사가 돌아간 후 웅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낭도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난 범교사의 조언인지라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 의미를 헤아려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 가지 좋은 일이 뭔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부모님과 다시 상의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이 혼인 날짜를 잡고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두 딸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든 공의 뜻에 따르겠노라. 심부름 갔던 사람이 왕에게 돌아와
응념이 막공주를 선택했다고 아뢰었습니다. 국왕 부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젊은 사내인지라 얼굴 예쁜 둘째 공주를 택하리라 예상했고, 그러하기에 한편으로 못생긴 첫째 공주 시집 보낼 일을 걱정했는데 고민이 해결된 까닭입니다. 혼례식 날 웅념은 막공주의 외모를 보고 조금 실망했지만 왕의 사위가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해하며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자 갑자기 왕이 병들어 눕더니 위독해진 상태에서 신하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과인에게 아들이 없으니 죽은 뒤의 일은 맞서의 응념이 이어받도록 하라. 이튿날 왕이 죽자 신하들은 유조를 받들어 웅념을 새로운 임금으로 추대했습니다. 만약 웅념이 호난왕의 둘째 사위였다면 왕위는 맞사위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맞사위였기에 신하들은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고, 이로써 화랑 웅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신라 제48대 경문왕이 됐습니다. 경문왕 즉위 후 범교사가 찾아와서 아뢰었습니다. 제가 아랜 세 가지 좋은 일이 이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인물이 덜한 막공주를 선택했기에 왕과 왕비가 매우 기뻐하신 일이 그 한 가지고, 맞사위이기에 지금 왕위에 오르신 일이 그 두 가지며, 이제 아름다운 둘째 공주를 취할 수 있게 됐음이 그 세 가지입니다. 경문왕은 그 말을 고맙게 여겨 범교사에게 대덕이란 표수를 주고 황금 130냥을 내렸습니다. 범교사는 호난왕에게서 병색을 느껴 그 뒤를 내다보고 웅념에게 조언했고, 웅념은 감정적으로가 아닌 이성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여 일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경문왕은 이내 호난왕의 둘째 공주도 왕비로 삼았습니다. 복두장을 오라 해라. 경문왕은 임금이 된 뒤 어느 날 복두장을 불러들였습니다. 복두장은 왕이나 관리의 두건을 만드는 기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경문왕은 복두장에게 갑자기 당나귀 귀처럼 커진 자신의 귀를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게끔 두건을 만들어 오라고 명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 복두장은 귀가 무척 큰 왕을 위한 전용 모자를 제작해 바쳤고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이 근질거려 점점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왕후와 궁인들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경문왕의 큰 귀는 철저한 비밀이었습니다. 더구나 경문왕은 산뱀을 가슴에 덮고 잠자는 이상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왕의 침전에는 저녁이 되면 많은 뱀이 모여들었으므로 대궐 사람들이 놀라고 무서워 몰아내려 하니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뱀이 없으면 편히 잠들 수 없으니 몰아내지 말라. 하여 날마다 경문왕은 혀를 날름거리는 뱀들이 가슴을 덮은 상태에서 잠들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복두장은 섣불리 입을 놀렸다간 목숨을 잃을 게 뻔했습니다. 복두장은 평생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으나 죽을 때가 되자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는 도림사 대나무숲 가운데로 들어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외쳤습니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후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소리가 났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널리 퍼졌지만 복두장이 죽은 뒤의 일입니다. 전설야담, 단굴에서 나온 임금. 고려 5대 경종이 26세 나이로 승하자 자매왕비 헌혜왕후와 헌정왕후는 20대 젊은 나이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궁궐을 나와 각자 살았고, 헌정왕후 황보씨는 왕윤사 남쪽 개인 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부처님에게 의지하며 지내노라니 1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황보씨는 어느 날 밤 공룡 송악산에 올라가 소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줌이 멈추질 않고 계속 나와 소용돌이를 일으키더니 급기야 나라 전체를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황보씨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다행히 꿈이었습니다. 황보씨는
흉한 꿈이 걱정되어 복술가를 찾아갔는데 점쟁이는 그 꿈을 이렇게 풀이해 주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길몽입니다. 그 말을 들은 황보 씨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빈잔을 주었습니다. 나는 홀로 사는 몸인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점쟁이는 예언하듯 말했습니다. 송구하오나 점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들이면 일국의 왕이 될 것이옵니다. 황보 씨는 참으로 해괴한 해몽이라며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 무렵 경종의 숙부이자 황보 씨의 배달은 삼촌 왕욱이 종종 홀로 지내는 황보 씨에게 선물을 보내는가 하면 집으로 초대하여 위로하곤 했습니다. 황보 씨도 호의를 품게 되어 손수 수놓은 비단 병풍을 담내로 보냈고 그러면서 두 사람은 서로 눈이 맞아 정을 통했으며 결국 황보 씨는 임신했습니다. 이를 어쩌나. 난 부끄러워서 살 수 없네. 황보 씨는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해하다 해산날이 가까워지자 왕욱의 집으로 찾아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섭을 놓고 불을 지르며 죽겠다고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불길이 빠르게 솟아올랐고 느닷없는 일에 놀란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황보 씨를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황보 씨는 몹시 부끄럽다는 듯 통곡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막 집으로 들어섰을 때 태가 동하자 황보 씨는 마당에 있는 나무를 잡고 그대로 아이를 낳았으며 얼마 뒤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라? 아이를 낳고 죽었다고? 뒤늦게 소식을 접한 황보 씨의 오빠이자 제6대 임금 성종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왕욱을 멀리 귀양 보내도록 하라. 성종은 왕욱을 귀양 보낸 후 누이가 낳은 아이 왕순을 유모에게 맡겨 기르게 하고는 그 일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연이란 그렇게 간단히 처리되는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왕순이 2살 때의 일입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걸 안타깝게 여긴 성종이 어느 날 왕순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리 가까이 데려오너라. 유모는 명에 따라 아이를 왕 앞에 내려놓았는데 아이가 망설임 없이 성종 무릎 위로 올라가더니 아비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찾는 소리에 성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가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우면 이러할까. 성종의 마음을 울린 이 일은 사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유모는 만약을 대비해 아이에게 항상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 엄마가 아닌 아버지를 수시로 연습시켰고 아직 혀 짧은 소리를 내는 아이는 아비라고 발음했습니다. 그걸 미처 모른 성종은 아이를 매우 측은하게 여겨 왕순을 아버지 왕욱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아비의 정을 느끼게 하라. 어린 왕순은 왕욱과 귀양지에서 함께 지내다 996년 아버지가 죽자 이듬해 개경으로 돌아와 궁궐에서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큰어머니인 헌혜왕후가 목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헌혜왕후는 죽은 헌정왕후의 언니인데 경종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제7대 목종으로 등극 후 당시 머물렀던 천추전에서 이름을 따 천추태후로 불린 인물입니다. 성종이 997년 갑자기 죽자 왕순은 개경 남쪽 사찰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로 살아갔으나 천추태후는 늘 감시를 늦추지 않고 어떻게든 죽이려 했습니다. 천추태후는 외사촌 김치양과 정을 통해 낳은 아들을 장차 왕위를 잇게 하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그러려면 적동인 왕순을 먼저 없애야 했습니다. 하여 천추태후는 독사를 시도했습니다. 독이 든 음식을 먹을 뻔하다가 후사일생 살아난 왕순은 삼각산에 있는 암자로 옮겨져 겨우 목숨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시 그 암자는 승려진관이 혼자서 수도하는 곳이었기에 천추태후는 자객을 보내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자객은 한밤중에 방 안으로 들어가 칼로 찌르려 했으나 아무도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자객은 이어 법당으로 들어갔으나 스님 혼자 독경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자객은 또다시 기습적으로 사찰을 습격했지만 어인일인지 스님 이외에 소년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있었으니 진관 스님은 본전부를 안치한 수미단 밑에 땅굴을 파고 대량원군 왕순을 숨겼습니다. 진관 스님은 밤중에 밖에서 자객의 인기척이 들릴 때마다 재빨리 왕순을 땅굴에 숨겼고 그 덕분에 왕순은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법당에 들어온 자객은 불상과 스님만 보이니 고개를 갸우뚱하고 돌아설 뿐이었지요. 한편 권력을 손에 쥔 천추태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 김치양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김치양 일파는 1009년 목종을 살해하려 대궐에 불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목종은 뒤늦게 음모를 알아채고 왕씨가 아닌 배다른 동생 대신에 왕씨인 대량원군을 후계자로 택했으며 신하들을 시켜 맞아오게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강조가 변란을 일으켜 목종을 폐위시키고 대량원군을 새로운 임금으로 옹립했습니다. 대량원군은 처음에 왕위를 사양했으나 진관대사의 권유에 힘입어 땅굴에서 나와 대궐로 향했습니다. 제8대 임금이 된 현종은 진관대사에게 자신이 거처하던 땅굴을 신열, 사찰 이름을 신열사로 바꾸기를 정했습니다. 이후 현종은 신열사 인근 평탄한터에 큰 절을 세우게 하고 진관대사 이름을 따서 진관사라 명했습니다. 전설야담 벙어리 저금통에 의문을 품은 선비 돼지저금통 유래. 조선 영조 정조 때 활동한 안정복은 세상을 다스려 경영하는 일에 관한 이론을 현실에 연결하고 우리 역사를 독자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노력한 실학자입니다. 그는 기자 조선에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국사를 편집한 동사 강목을 1778년에 완성했는데 그런 그가 벙어리 저금통을 처음 보고 큰 인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안정복은 25세 때인 1737년 가을 과거를 보고자 하인을 데리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는 시장을 지나가다가 어떤 물건을 보고는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물체의 위는 둥글고 아래는 평평하며 손으로 직접 들어보니 속은 비옥 가벼웠고 꼭대기에 한 일자 모양으로 가늘고 긴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못 본 물건이기에 안정복은 하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인은 잘 알고 있는 물건인 듯 곧바로 벙어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안정복은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인은 또 벙어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안정복은 하인이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여 화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벙어리라고 하느냐? 그러자 하인은 정색하고 공손하게 설명했습니다. 소인이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건 이름이 벙어리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복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까닭을 물어보니 하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주둥이가 있는데도 말을 하지 못하기에 벙어리라고 부른답니다. 여염집의 어린 계집아이들이 이것을 사서 돈이 생기면 그 안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가득 차면 부수어서 꺼낸답니다. 아마도 돈을 헤프게 쓰지 않으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하인은 잠옷 자세히 말했지만 안정복은 납득할 수 없어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허, 그거 참 답답하구나. 주둥이가 있으면서 소리를 내지 못하는 물건이 어디 이것뿐이겠느냐? 집에서 흔히 보는 병이나 단지, 항아리는 주둥이가 없더냐? 하지만 병이나 단지, 항아리가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벙어리라고 부르는 것을 듣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을 보고 벙어리라고 하는 데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관 주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이 물건의 이름은 사람이 붙인 게 아니라
조물주의 장난입니다. 조물주는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나 여러 물건의 모양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지요. 이게 세상에 나온 지는 1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안정복이 놀라서 쳐다보자 여관 주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이 물건에 담긴 뜻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이 벙어리 같다고 나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벙어리 같아야 한다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말해야 하는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벙어리와 다름없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자리에서 말을 하면 재앙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관 주인은 고대 중국 왕조의 사례를 들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성군이신 순임금과 주나라 무왕 그리고 당나라 태종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 신하들이 직간을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무릇 신하는 자기가 모시는 임금을 성군이라고 여기기보다 잘못이 있을까 두려워하며 눈을 크게 뜨고 바른말 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임금은 들출만한 허물이 없는 성군이지만 신하들은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있는 신하들은 하나같이 우리 임금은 밝으시고 우리나라는 태평스럽네라고 하면서 임금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어찌 벙어리와 다르겠습니까? 나무란다는 것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관 주인이 이처럼 말하자 안정복은 참으로 훌륭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여 주인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키고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말하지 않음이 낫다는 벙어리의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정복은 그 뜻을 알아채고 더 이상 묻지 않았으며 그 가게를 나왔습니다. 안정복은 이날의 일을 아기설이라는 제목의 글로 적어 남겼습니다. 벙어리아 그릇기 이야기설이니 벙어리 저금통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의 벙어리 저금통은 현재의 마포구 대흥동에 있던 고개 근처에서 주로 토기로 만들었기에 그 일대를 벙어리 고개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안정복의 눈을 크게 뜨게 만든 벙어리 저금통은 중국의 방만을 모방해 만든 것입니다. 방만은 엽전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이 뚫린 병 모양으로 생겼는데 돈이 들어갈 만한 구멍만 있고 꺼낼 수는 없으므로 돈이 가득 차면 깨뜨려야 했습니다. 안이 꽉 차면 밖을 쳐서 깨뜨렸기에 칠박, 찰만자를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근대에 유행한 돼지 저금통은 중세 유럽의 토기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흔한 재료인 노란색 진흙을 피그라고 불렀고 이 점토로 만든 그릇도 피그라고 불렀습니다. 그 무렵 사람들은 피그 단지에 돈을 저금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18세기에 돼지를 가리키는 피그로 오해하면서 아예 돼지 모양으로 만든 돼지 저금통이 탄생했습니다. 전설야담 향낭의 산유화가 조선 숙종 때인 1683년 일선부 상영곡, 즉 지금의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서 태어난 향낭은 처음에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행실이 바르고 정숙하여 동네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않았으며 나이답지 않게 참으로 조신한 몸가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향낭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후취를 드렸는데 모진 성품의 계모가 향낭을 못마땅해 하며 학대했습니다. 그럼에도 향낭은 조금도 성내지 않고 효성을 다하며 순종했지만 계모는 사사건건 트집 잡으며 향낭을 괴롭혔습니다. 혼례를 올리는 게 좋겠구나. 아버지는 향낭의 나이 17세 때 같은 마을에 사는 임천순의 아들 칠봉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집에서 계모에게 시달리느니 분가하여 따로 사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결혼 정년기였기에 향낭은 아버지 뜻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3살 아래인 칠봉은 계모 못지않은 악한 성질에 마구 행패를 부렸습니다. 칠봉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막대기로 향낭의 몸을 여기저기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내동댕이 치기를
날마다 되풀이했습니다. 누가 보면 마치 원수 같은 사이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향낭은 칠봉의 나이가 어려 그러려니 하며 참았고 시부모가 아들 칠봉의 손찌검을 말렸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칠봉의 폐악질은 더 심해졌습니다. 죄송하오나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겠습니다. 견디다 못해 향낭은 시부모에게 인사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정을 파악한 친정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향낭을 받아줬지만 계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모는 그럴 줄 알았다느니 행실이 어땠기에 시집에서 쫓겨났냐는 등 아무 말이나 막 던지며 향낭을 박대했습니다. 숙부의 집으로 가서 지내렴. 유약한 친정 아버지는 계모의 못된 행실을 제지할 수 없자 향낭을 숙부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숙부는 향낭을 따뜻하게 맞이해줬고 향낭은 모처럼 평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점차 부담을 느낀 숙부가 향낭에게 재가를 권했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무릇 여인이라면 한 남편만 섬겨야지요. 향낭이 이렇게 말하자 숙부는 그날부터 일부러 박대하면서 향낭의 뜻을 꺾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향낭은 일부 종사를 고집했고 결국 마음을 고쳐먹고 시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향낭은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한편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남편 칠봉이 반성하여 태도가 달라졌으리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칠봉은 향낭을 보자마자 패대기 치더니 볼이 타작하듯 두들겨 패면서 더 거친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칠봉은 향낭에게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냐 면서 조롱까지 했습니다. 당황한 시부모가 칠봉을 말렸지만 역시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향낭을 불러 미안하다면서 재가를 권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대문 밖에 방 한 칸을 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아버지는 그건 곤란하다며 고개를 저으면서 향낭에게 거듭 재가를 권했습니다. 향낭은 울면서 방 한 칸을 애원했지만 시아버지는 침묵으로 거절의 뜻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절망한 향낭은 어찌할 바 몰라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멈출 줄 모르고 자기를 받아줄 곳은 없고 이부 종사를 하기 싫으니 그의 가을 향낭은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마는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강물에 투신하기로 작정하고 고려 충신 길제의 충조를 기려 세운 지주 중류비가 있는 오태동산으로 갔습니다. 길제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았듯 자신도 두 남편을 섬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곳에서 12세 된 나무하는 소녀를 만났는데 사는 곳을 물으니 이웃 마을이었습니다. 향낭은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 참으로 다행이구나. 잠시만 내 얘기 좀 들어주렴. 향낭은 그 소녀에게 어릴 때 계모에게 학대받은 얘기 및 시집살이 3년 동안 겪은 서름을 낱낱이 넋두리하듯 말했습니다. 이윽고 향낭은 치마를 벗어 신발과 함께 싸서 소녀에게 주며 부탁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에게 갖다 드리고 내 죽음이 명백함을 증명해다오. 소녀가 무서워 도망가려 하자 향낭이 소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렴. 너에게 산유와 노래를 가르쳐 줄 테니 외어두었다가 이곳에 나무하러 오거든 나를 위해 불러다오. 그때 푸른 물결이 솟구치는 곳이 있거든 내넋이 그 속에서 논이는 줄 알아다오. 향낭은 이어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자신의 오갈데 없는 처지를 한 곡조에 붓고 소녀는 어찌할 바 모른 채 들었습니다. 하늘은 어이하여 높고도 길며 땅은 어이하여 넓고도 아득한가. 천지가 비록 크다 하나 이 한 몸 의탁할 곳 없구나. 차라리 강물에 몸을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장사 지내리라. 구전되어 온 백제만국의 한이 서린 민요 산유화가의 자기 신세를 담은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마친 향낭은 물에 뛰어들려다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죽기를 결심하고도 물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 가련하구나. 내 차라리 물을 아니 보리라. 그 직후 향낭은 적삼을 벗어 얼굴을 싸고 낙동강 지류인 옷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향낭의 나이 꽃다운 19이었습니다. 향낭이 투신하자 소녀는 혼비백산하여 마을로 달려가서 향낭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깜짝 놀란 향낭 아버지는 곧바로 오태소로 달려가 시체를 찾았으나 허사였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이튿날에도 물을 살펴봤지만 아무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고 보름째 되는 날에야 적삼으로 얼굴을 가린 향낭 시체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향낭의 장례가 끝난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선산부사 조구상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구상은 향낭이 죽은 이듬해인 1703년 5월 향낭전을 짓고 연려 향낭 우열도를 그려 조정에 상소했으며 1704년 숙종은 연려문을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하여 연려문과 함께 향낭의 무덤 앞에 연려비가 세워졌습니다. 조구상은 원한 품고 죽은 향낭의 넋을 달래주고자 해마다 3월 삼진날 제사를 지냈습니다. 평민 여성 향낭의 절개 굳은 행실은 사대부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향낭 이야기는 동국문헌비고 영남학부 일선읍지 등에 기록됐고 이안중은 향낭전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향낭을 연료로 추모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향낭은 폭력적 남편과 북의 중심 사회에 저항한 여인이었습니다. 17세기 초까지만 해도 조선은 친족 관계에서 아들과 딸이 낳은 자식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받았으며 조상 제사도 서로 돌려가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이후 가족 제도가 북의 적장자 위주로 변하면서 재산 상속도 아들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향낭은 그런 사회 변동에 희생된 여성인 셈입니다.